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교재는 103페이지고요. 채무인수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인데 일단 먼저 458조라고 1번 지문에다가 적으신 다음에 458조 한번 읽어보시죠.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458조. 채무 인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채권자한테 불리하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예를 들면 채권자이고 다음에 B가 채무자이다. 이제 B하고 C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이 유효하게, 즉 B하고 C 사이에서 계약했으면 채권자 A가 승낙 다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A가 C한테 인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게 되겠죠. 자, 이때 C 같은 경우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원래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유가 있다. 예를 들면 원래 B가 A한테 동의한 건이 있었습니다. B가 A한테. 그럼 C 같은 경우가 B의 동의한 건에 근거해 가지고 A한테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었을 때에 만약에 면책적 채무 인수를 안 해가지고 A가 B한테 직접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B 같은 경우는 동의한 건 행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A가 C한테 이행 청구했을 때 C가 B의 동의한 건에 근거해가지고 A한테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A한테 하등 불리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할 수 있으니까 C가 해도 A한테 불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 제 458조 같은 경우가 이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전 채무자 B의 A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C는 항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비교할 게 뭐냐면, 자, B하고 C 둘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 등등등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그 C가 B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C가 B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A가 C한테 이제 이행 청구를 하니까 C가 항변하기를 내가 B한테 동의한 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만약에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이 없는 상태였다면요, A가 B한테 직접 이행 청구했을 때에는 그런 항변 사유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B하고 C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했고 지금 내부 관계에서 항변 사유에 불과했던 거를 C가 A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 1번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2번 같은 경우는 채권자 A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따라서 C가 내부 관계에서 B한테 가지고 있는 사유 가지고는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하신 다음에 1번 지문 이거 두 개 함께 이제 묶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면책적 채무 인수인 C 같은 경우는 구채무자 B하고 C 사이에서 나왔던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나, 여기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458조에 대해서 묻는 거죠. 맞는 질문. 자기하고, 즉 C하고 구채무자 B 사이에서 C가 B한테 가지고 있는 항변 사유 가지고는요, 채권자 A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고칠게요. 틀린 지문이 아니고 옳은 지문이니까 좀 고쳐주신 다음에 정확하게 앞뒤를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옳은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표시 고쳐주시고요. 옳은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보시면 변존적 채무 인수에서 인수인 같은 경우가 채권자에 대해서 상계를 했다. 한번 끊으시고, 원채무자의 채무 같은 경우는 상계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일단 먼저 변존적 채무 인수 계약이라고 하는 말에 쭉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쭉 빼셔가지고 자, 변존적 채무 인수 계약, 즉 A가 채권자이고 B하고 C가 있었을 때 B가 채무자인데 B하고 C 사이에서 변존적 채무 인수 계약을 했을 때 B하고 C의 법적 성질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B하고 C, 즉 사례 문제나 어떤 문제를 풀 때 B하고 C 같은 경우가 변존적 채무 인수 계약을 했다까지만 나오고 별도의 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C가 함께 인수할 리가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A하고 B를 연대 채무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B하고 C 관계에서 이른바 주관적 공동관계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공동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 채무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보든 관계없이 이때 이 시 같은 경우가 상계를 했다. 상계를 했을 때, 자, 민법 제418조 제1항 같은 경우는요, 연대 채무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어제 했지만, 부진도이기 때문에 418조 제1항에 의했을 때 원칙이든 예외든 관계없이 시가 상계했을 경우는요, 절대요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 버리죠. 따라서 B한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채무가 소멸된다므로 이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변존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 원칙이든 예외든 관계없이 418조 제1항에 의한 상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요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B에게도 효력이 미치니까 이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결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목전물에 존재했던 근저당 건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했다. 한번 끊으시고 인수에 딱 밑줄 긋고 이행인수라고 하시고, 다만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또 한번 끊으신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자, A 같은 경우가 원래 채무자이고요. B 같은 경우가 원래 채권자이다. 그래서 A 소유의 X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보통 시가 5억짜리 아파트였다. 근데 1번 등기부에 보니까 B 같은 경우가 전환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고 피담보 채권이 가령 3억이었다. 그래서 A하고 C 사이에서 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덧붙여가지고 이른바 이행인수의 약정을 했다. 그러니까 3억을 C가 인수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일단 A한테 얼마 지급한다? 총 5억 중에서 3억 공제해서 나머지 2억만 C가 A한테 지급하면 되죠. 나중에 이제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C가 이제 B한테 3억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C가 A한테 2억을 지급했어요. 2억을 지급했는데 이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 도래했는데 C 같은 경우가 변제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A가 B한테 대신해가지고 3억을 지급했던 겁니다. 지급했다. 그러면 채권자 B가 봤을 때에는 A하고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인수의 성질이 이행인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 B가 봤을 때에는 A가 자기 채무를 갚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A하고 C 둘이 만났을 경우는요, 내부관계에서 C 같은 경우는 이행인수를 한 자이기 때문에 A를 대신해가지고 B한테 돈을 갚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내부관계에서는 결국 C의 채무를 A가 대신 갚은 것이기 때문에 A가 C한테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대신 사법 변제했다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다시 A 같은 경우는 C라고 하는 자에게 3억만큼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인즉 C는 A한테 구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됐죠? 두 번째, C는 A한테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매수인의 지위에서 A한테 X 토지나 아파트에 대해서 소이등 청구할 수 있죠. 소이등을 청구할 수 있다. 뒤집으면 A한테는요, C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구상권 행사하는 거하고 이 소이등 이 두 가지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보시면 A 같은 경우가 자기의 출제에 근거해가지고 C의 채무를 면책시킨 사실에 해가지고 A가 C한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C 같은 경우가 소이등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해가지고 동의양의 항변이라고 하는 것을 C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이 구상금, 이 구상권에 있는 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결국 뭐겠습니까? 매도인 A가 매수인 C한테 매매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거죠. 3억만큼. 그래서 결국 이거는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의 변형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분명 매매대금 채권하고 이전 등기 청권가구 하는 것이 쌍무계약에 의해서 발생됨으로써 동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매매대금 채권 또는 매매대금 지급 채무의 변형물인 구상권 또는 구상 의무도 이전 등기 의무하고 동의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3번 지문 오시면
매도인 A가 3억이라고 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했다면 매수인 C의 매도인 A에 대한 구상 채무하고 매도인 A의 C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의한 관계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해서 제공함이 없이 A가 C한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C 같은 경우가 동의양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까지 꼭 캐치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상 채무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딱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매매대금 채무의 변형물이라고 메모하시죠. 매매대금 채무의 변형물이라고 메모하시죠. 그러니까 관계 있으므로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 두 개 묶어서 암기라고 딱 메모하신 다음에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면 요것만 한 40분 걸리고 사법시험 강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딱 정리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안이냐면요. 자, A 같은 경우가 뭐 채권자이고 B 같은 경우가 채무자인데 이 C라고 하는 자가 타인의 채무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목적물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해줬던 물상보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아파트에 이제 채권자 A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존재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 같은 경우가 이 X 아파트를 D라고 한 자에게 양도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담보물건 A 명의의 담보물건이 존재하고 있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D의 법적 지위는 뭐예요? 제3 취득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X 아파트가 경매가 실행돼 가지고 A에게 채권에 대해서 다 충당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X 아파트가 경매가 돼 가지고요. A한테 다 배당이 돼 가지고 A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었을 때에 결국 B라고 하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 B라고 하는 자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자가 물상보증인 C인가 아니면 D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됐죠? 자, 원칙부터 보시면 결국 D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됐고 D 같은 경우는 C한테 X 토지, X 건물, 뭐 아파트에 대한 매매 대금이었던 5억을 지급했겠죠. 그럼 결국은 누구 돈으로서 채무자 B의 채무를 갚은 겁니까? 그렇죠. D의 돈을 가지고 갚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3취득자 D가 채무자 A, B에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른바 이행인수다. 즉 시험 문제 풀 때 이행인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수했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물상보증인 C한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물상보증인 C가 돈을 대신 갚은 것이기 때문에 이행인수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게 되면 물상보증인 C가 채무자한테 행사한다까지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일단 철저하게 암기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4번 질문 갑시다. 가시면 자, D 같은 경우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D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 비교해서 5번 지문, 물상보증인 C 같은 경우가 담보 목적물이었던 X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D가 있었던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밑줄 이행인수했다 밑줄 긋고 그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제일 끝에 취득자 D가 아니라 원래의 물상보증인 C 같은 경우가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행인수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이행인수라고 하는 말이 없었을 때에는 4번 지문에 근거해가지고 D가 행사를 하는 거고 이행인수란 말이 주어지게 되면 물상보증인 C다까지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철저하게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하실 때 뭐 지난주인가 엊그제 보니까 제 홈페이지에 어떤 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건데 선생님 뭐 기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암기로 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걸린다 하는데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는 이해할 필요 없이 단순히 암기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적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죠. 이해가 필요한 부분, 굳이 이해까지 필요 없고 단순 암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다. 그럼 어떤 게 그거냐? 그거는요, 민법으로서 볼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느냐에 근거해가지고 달라지거든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를 준비하시는 분들인 경우라면 세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1차 시험 공부하실 때는요, 그러면 이해할 부분이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8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민법을 다 이해한다. 한 8년 걸릴 거예요. 민법 1년 이해하고, 형법 1년 이해하고, 형소법도 1년 이해하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암기가 반반씩인데, 어떤 거고, 이거는요, 이게 바로 그 강사가 할 몫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해하라 하면 이해하시면 되고, 외우라 하면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시고, 외우라 했는데 또 이해하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암기해가지고 빨리 시험 붙고, 승진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가신 다음에 14번 지문 보겠습니다. 변제 충당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1번 지문 가시면 문두에 밑줄, 미리 변제 충당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우자까지 딱 밑줄 그어두시고 기본이죠. 합의 충당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지정 충당, 지정도 없었을 경우에는 법정 충당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채권자, 채무자 A하고 B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면 지정 충당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결국은 뭐냐? 지정 법정 충당에 관한 민법상 각종 조문 같은 경우는 합의 충당이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에 불과하다까지도 한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채권자 A하고 채무자 B 사이에서 미리 변제 충당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 B 같은 경우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서 위합의한 것과 달리 특정 채무에 대해서 먼저 갚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합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미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는 채권자의 별도의 동의가 없다면 지정 충당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채무자가 했던 채무에 변제력은 생길 수가 없으니까 1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요약하면 합의 충당이 있었다.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지정 충당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물상보증인 쭉 빼가지고 보증인과 똑같이, 그러니까 보증인이든 물보든 똑같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주제입니다. 자, 어떤 사안이냐면 갑이라고 하는 자가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자가 채무자이다. 이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채권, 채무 크게 두 가지, X라고 하는 채무도 있고 Y라고 하는 동종의 채무도 함께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X 채무의 경우는 C라고 하는 물보나 또는 종래판례, 일반 보증인이 있는데 Y 채무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였어요. 아무런 보증이나 물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하나의 채무의 경우는 물상 보증인 또는 일반 보증인이 있고 또 하나의 채무에는 아무런 담보나 보증이 없었을 경우에 이 X 채무하고 Y 채무의 변제 이익을 비교했을 때 X 채무의 변제 이익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X 채무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 C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요 X 채무와 Y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 채무자 을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양 채무에 대해서 담보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은요, X하고 Y 채무의 변제 이익에 다가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X 채무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 C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제 이익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 같다인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가시면 A 채무의 경우는 물적 담보가 있는 반면에 B 채무의 경우에 그러한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A 채무가 이익이 더 큰 것이 아니고 A하고 B의 변제 이익이 같다기 때문에 결국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래 존재했던 판례는 보증인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물상 보증인 달리 볼 거 전혀 없으니까 일반 보증, 물상 보증 똑같은 범위로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결국 이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상당히 좋아하시는 변제에 의한 대위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먼저 1번 지문 중요한 거죠. 대위, 변제에 의한 대위, 법정 대위, 임의 대위는 왜 있느냐? 왜 있었습니까? 그렇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채무자한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당연히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대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가 채무자 A한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담보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위가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지 1번 밑에 가신 다음에 판례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별표 큰 거 치신 다음에 한번 꼭 다 읽으시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번 지문, 구상권이 없었을 경우는 대위할 수가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 2번 지문인데 참 재밌는 지문이죠. 이 지문 같은 경우도 한번 미리 연습 안 하고 딱 만나면 조금 가우뚱할 수 있어요.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만족을 준 3자도 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3자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샤프로 물상보증인이라고 지금 메모하시죠. 물상보증인. 그러면 물상보증인이 자기 의사에 근거해가지고 채권자한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경우는 당연히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는 변제해야 될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법정대위죠. 법정대위. 따라서 민법 제481조에 근거해가지고 당연히 대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변제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상보증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경매를 당해서 결국 물상보증인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상실케 됐을 경우에도 채무자한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사할 수 있죠. 즉 자기의 출제에 근거해가지고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면책시킨 사실만 있으면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자기 의사에 근거하고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를 당했을 경우에도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법정 대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2번 질문이죠.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만족을 주게 된 자도 당연히 채무자한테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에 의해서 대위할 수가 있으니까 2번 지문 같은 경우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가신 다음에 3번 지문 갑시다.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하고 두 개 묶어주시죠. 묶어주신다. 자, 3번 지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한번 딱 끊으시고요. 법정 대위라고 하시죠. 법정 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면요. 임의 대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를 위해서 근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 대신 변제했을 경우에 대신 변제했던 물상보증인은 부기 등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종래 채권자 B의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쭉 빼보세요. 법정 대위. 이름 자체가 딱 나와 있네. 법정 대위. 그래서 여러분들 변제에 의해서 대위를 하는 거는요. 민법 제 187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기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하긴 하지만 부기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채권자 B의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물상보증인 C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강사가 또 뭔 말이냐 모르겠다. 채무자 A가 이제 X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C라고 하는 자가 물상보증인인데 자기 소유의 Y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했고 B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다. B가 이제 요 X에도 뭐 1번 담보권 가지고 있고 Y에도 2번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Y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이게 경매가 돼서 B라고 하자가 다 받았을 경우에는 법정 대위에 근거해가지고 요 X에 존재했던 B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C라고 하는 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데 이전될 때
민법 제186이 아니고 187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가 정답이죠. 따라서 시 명의로 부기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도 종래 채권자 B의 EX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시가 취득할 수 있다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지문에 근거해가지고 또 4번 지문을 보면 또 이상해. 보증인이 미리 전세권이나 등기에 대해서 대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했던 제3자한테는요,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해서 민법 제48이조 봅시다. 48이조. 그래서 대한민국 민법 조문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문이 48이조인데 그 어려운 이유가 공백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해서 여백이 많이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판례에 의해서 이제 해석되어지고 보충되어질 그러한 조문 되겠습니다. 자, 482조 제2항 제1호에 보시면요, 이거죠. 보증인이 미리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한테 제 끝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 강사에 방금 봤던 3번 지문에 의했을 경우에는 187이기 때문에 부기등기 할 필요 없다며. 예. 근데 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또 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대위 못하는데 3번과 4번은 다른 문제입니다. 4번을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가 채무자이고 B가 채권자이고 C가 보증인이었다. 보증이다. A 소유의 X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1번 해가지고 B 같은 경우가 관건 가지고 있었다. 시간 순서, C가 먼저 B한테 1번 전부 다 변제했다. 다 변제했다. 변제했는데 A가 그거를 D한테 양도한다. X 아파트를 양도한다. 그러면 D가 A한테 말하겠죠. 야, 네가 나한테 파는 X 아파트의 등기부에 보니까 B 명의의 채권자 명의의 담보 물건이 있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A가 말하기를, 야, 민법 공부 안 했구나. 민법상 피담보 채무가 전부 다 변제에 의해서 소멸되면 별도의 등기 말수 없이도 소멸된 거야. 네가 한번 B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채무 변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봐라. 하니까 D가 B에게 전화했겠죠. 물어보니까 B가 예, 돈 다 갚았습니다 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내가 행사해가지고 B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양도 D가 취득한 거예요. 근데 취득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보증인 C 같은 경우가 대위를 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부분이죠. 이렇게 B의 변제 사실을 믿고 취득했던 D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C가 D라고 하는 자에게 대위를 주장하려면 D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단계에서 C가 미리 부기 등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문은요, C가 D라고 하는 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에 대한 조항이지 C가 B의 담보 물건의 취득 자체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187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C가 변제를 하고 난 다음에 D가 취득했을 때 보증인 C가 D한테 대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D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가지고 D한테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기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다른 측면에 관한 부분이니까 두 개를 혼동하지 마시고 잘 비교해가지고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 보증인 C 같은 경우가 미리에 밑줄 긋고 변제를 하고 난 다음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D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채권자 B를 대위할 수가 없으므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두 개를 잘 비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가겠습니다. 민법 제483조를 보시죠. 민법 제483조. 보시면 밑줄 채권자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채권자와 함께. 그 함께에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채권자 우선설이었죠. 그래서 통설 판례 일치해가지고 변제 일부 대위 변제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우선설을 취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총 3억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무 중에서 보증인 C 같은 경우가 3억 전부 다 말고 1억만큼만 일부에 대해서 대위 변제했다. 나중에 X 채무자 소유의 X 토지가 경매가 실행됐을 경우에는 보증인하고 채권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 가액에 비례해가지고 안분 배당 받는 것이 아니라 미회수였던 2억만큼 채권자가 먼저 돈을 다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었을 때 보증인 C가 받는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한번 5번 지문 봅시다. 자,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물건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고 밑줄 일부 대변제, 일부 변제했다. 밑줄 긋고 쭉 빼가지고 민법제 483조라고 메모하시고 483조 했을 경우에는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종채권자 B가 있었던 채권 등등등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먹는다까지는 문제없다 끊으시고, 나중에 채무자 소유의 담보권 실행에 의한 배당에서 채권자 B하고 보증인 C 같은 경우가 채권에서 안분 받는다 아니죠. 채권자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었을 때 배당받기 때문에 샤프로 채권자 우선설까지 메모하신 다음에 안분 배당이 아니니까 5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우선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대물 변제 파트인데요. 일단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습을 하실 때 그 대물 변제 파트에서 지급에 가름하여 지급을 위하여 그 두 가지의 차이 정도 기본서에 있으니까 한번 미리 꼭 읽어보신 다음에 한번 또 쭉 푸시고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